네, 어, 제2강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죠?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일 지표와 다중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는 한 번의 관찰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 현상의 그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이라는 변수는 성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어, 이 성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별은 뭐 딱 남 혹은 여이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측정을 가능할 수 있죠. 이처럼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하나인 경우, 지표가 하나일 때, 그 경우에는 단일 지표로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일한 게 하나로서. 그렇지만 추상성이 높다. 그리고 복잡한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차원의 그 하위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가 아닌 여러 지표가 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게 분명하잖아요.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것처럼 특정 개념이 여러 지표로 구성되는 것을 다중지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일 지표와 다중지표. 이제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단일 지표는 그냥 하나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고 다중지표는 여러 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종교성이라고 할 때, 종교성을 연구한다고 할 때 다중 차원의 그 다중 지표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지표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넓기 때문에. 이처럼 다중지표를 통해서 측정된 개념은 조사를 마친 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지표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 지표를 통해서 조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다중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뒤에 나올 수 있는 지수와 척도.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핵심 개념의 조작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사례에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인 양화라고 그랬죠. 즉 조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요. 교사들의 행복감, 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볼 때 핵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인 교사들의 행복감이죠. 교사들의 행복감이잖아요. 종속 변수가. 그죠? 이 행복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이 행복감은 추상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양하고 폭이 넓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개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동일한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주관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행복감을 조작적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개념화,
이 개념화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념화. 이 개념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의미, 행복의 의미,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개념을 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개념의 의미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행복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개념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다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행복감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답을 찾는 선행 연구들이 그 답을 찾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행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선행 연구. 앞서 있는 연구들, 행복감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그 자료들을 찾아야 되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변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작화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화는 조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조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개념화예요. 이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조작화할 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추상성이 굉장히 높아. 그럴 때 조작화할 때 그 개념의 차원과 그 차원을 대표하는 지표, 개념의 이 차원과 차원을 대표하는 지표,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차원은 무엇일까? 행복감을 느끼는 그 차원. 조작화를 할 때 차원과 지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 차원은 무엇일까? 이론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고려해서 본다면 행복감의 차원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의 차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물질을 통한 만족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일에서 느끼는 보람.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런 등의 여러 차원에서 나누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행복, 일의 보람에서의 행복, 그 차원에서의 행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차원에서의 행복, 이런 각 차원에 적합한 지표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예를 들어서 물질적 풍요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차원은 어떤 지표를 포함할 수 있느냐? 아마도 소득에 대한 만족감이겠죠. 이 물질의 풍요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때 어떤 지표를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소득, 내가 월 벌어들이는 것, 거기에 대한 만족감, 물질의 풍요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내가 소득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만족감도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에 의한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월마다 얻는 소득의 만족감일 수도 있고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의 만족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수십억이 돼, 수백억이 돼.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물질의 풍요함에 거기에 만족감일 수도 있고, 혹은 또는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게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막 이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일로부터 얻는 보람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일로부터 보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잖아요. 본인의 현재 직업과 평소에 희망하는 직업의 일치. 내가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닐까요? 직업에 대해서 평소 희망하는 직업이 일치해. 내가 원래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만족해.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표일 수 있잖아요. 직업의 일치,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일치.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직업이.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잖아요. 또 직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람을 얻는지의 여부. 내가 직업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뭔가 얻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원에서 여러분의 나라의 언어, 베트남의 언어, 중국의 언어 이것들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소득을 얻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껴. 내가 이 언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잘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강사하는 것이 너무 보람되다.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람. 얻는지 못 얻는지. 얻으면 그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일터로부터 얻는 보람이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떤 지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평소 사회관계망이 풍성한 정도. 사회관계망이 풍성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아는 사람이 많아. 교제권이 넓어. 그러면 거기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죠. 또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들. 내가 내 친구들을 만나면서 오는 그 만족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그 느끼는 그런 만족감. 또 내 옆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이 사례와 같이 다양한 차원과 지표들을 사용해 가지고 행복감이라는 이 행복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조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성이 높을수록 차원과 지표의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늘어나겠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히 하나의 문항이 아니라 한 개의 문장, 단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항을 포함하는 다중지표의 설문 문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들의 조작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6가지 가설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설 1.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김이 아니라 행복감이죠.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독립변수이고, 그죠? 이게 주잖아요. 독립변수잖아요. 그리고 행복감이 종족변수예요. 가족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은 추상적인 개념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라는 것 또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작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조작화가. 그 측정을 위해서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양적 자료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화라고 그랬잖아요. 양화 작업. 이 표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가족 관계의 만족도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가족 관계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그러면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가? 가족 관계의 만족도는 추상성이 높은 주관적 태도이므로 한 문항으로 한 문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측정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다중지표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즉 여러 문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족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건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게 뭐냐? 어느 때 가족들에게 만족감을 느끼냐? 여기에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하느냐? 그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원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대답에 따라 개별적인 학문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가족관계 만족도는 물리적 차원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물리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 차원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정신적인,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리적 차원에서 가족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차원에서 가족 관계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만남 등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말합니다. 이런 차원의 지표는 가족 구성원끼리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물리적 차원에서 가족 만족도, 가족 간의 모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 관계의 만족도에서 물리적 차원의 가족 만족도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구성은 우리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되고 그럴 때에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만족도가 있겠어요? 또 가족 간에 식사하는 것. 부부가 싸우면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으면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따로따로 먹지. 그 만족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관계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차원과 지표의 문항들이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고 다양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는 문항, 그 지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묻는 문항은 당신의 가족 구성원과 대화하는 시간은 즐겁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물을 수 있겠죠. 또 하나 1년 동안 가족 행사 중에 당신은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합니까? 등으로 그 여러 차원에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물리적 차원에서의 가족 관계 만족도예요. 그렇다면 정신적 그 차원에서의 가족 만족도는 어떻게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리적 만남이나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교감이죠. 정신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교감의 정도죠. 그죠?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그 지표는 가족 간의 고민 상담, 역할 모델에 대한 그 만족도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지표를 묻는 문항에 실질적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얼마나 자주 상담하십니까? 고민이 생겼을 때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얼마나 자주 상담하느냐? 그렇죠. 이게 정신적 만족도를 주잖아요. 부모에게 상담하지도 못하는, 형제에게 상담하지 못하는, 부부간에 서로 상담하지 못한다면 만족도가 없는 게 분명한 거죠. 없는 거죠. 또한 당신은 가족 구성원 중에 본인의 역할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신적 차원의 만족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들을 지표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설 2.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가설 2. 건강 수준이 좋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건강 수준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으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어떤 것을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가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때 이 5개 문항으로 지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척도로 만들 것인지 연구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척도로 할 거냐 문항 지수로 할 거냐 하는 것이죠. 또 가설 3.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가설은 종교의 유무를 측정해야 되겠죠.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기 때문에 이 지표는 어떻습니까? 딱 한 문항으로 끝나잖아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묻잖아요.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 지표예요. 단일 지표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가설은.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가설 4. 여가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여가 활동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여가 활동의 그 정도라는 개념, 이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가 행복한 것인지를 그걸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여가 활동의 정도, 여가 활동의 정도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을 여가 활동의 정도라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거. 여기서 여가 활동 시간과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여가 활동 정도로 나타내는 하위 영역으로 보고 이 두 개념을 변수로 사용해서 하위 가설을 설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설로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 가설의 직장 내 관계 만족도가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를 3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교사로서 그러니까 직장이라면 교사니까 학교겠죠. 그러면 교장과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족도가 높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장과 선생님이 갈등 관계라면 도저히 거기에서 행복감을 높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장과의 관계, 더불어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족도에 대한 그 인식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대답하게 하는 문항보다는 니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측정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yes, no가 아니라. 이런 가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6.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가설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직업적 자부심의 개념을 2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원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하위 차원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 2 차원에서 이제 모두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5점 리커트 척도를 물을 수가 있는 문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5점을 척도로 할 것인지 10점을 척도로 할 것인지, 그렇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차원이 주관적 차원인지 여기 놓고 1에서 10까지 나는 이 정도, 나는 5, 6 정도, 혹은 10가닥 할 것인지 아니면 5로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위치, 개념을, 차원과 지표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 그 가설의 수준에 따라, 가설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조작적 정의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가설을 설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작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양화를 시도하잖아요. 양화 과정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질문지의 문항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수의 개념화하고 조작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질문지의 문항이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순서가 이상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따를 때 질문지의 문항이 이론과 이론에 기초한 개념화가 되고, 그리고 조작화가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지의 문항에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측정을 위한 조작화를 통해 잘 담길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연구자나 혹은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차한 자료,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미 수집된 자료의 질문지 문항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그 질문지를, 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론과 선행 연구를 고찰한 다음, 그리고 그 이론과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난 다음에 조작화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잖아요. 그 단계에서 기존의 그 질문지 문항의 재앙을 어떻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그 기존의 질문지 문항에서 연구자가 측정에 필요한 문항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연구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그 질문지 조사의 경우 표본적으로 대상이 이제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그 문항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조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가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질문 문항 중에 그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맞는 그 문항만을 취사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내 연구와 전혀 다른 그런 문항들은 취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이때 이제 연구자가 선택한 질문 문항이 그 연구자의 주제 혹은 연구자의 그 연구 주제 또는 그 변수의 그 조작화에 따른 타당도를 갖춘 질문 문항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살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그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은 불문가지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연구자는 이미 존재하는 질문 문항이 연구자 본인의 그 연구 목적이나 혹은 개념화 그리고 조작화와 잘 매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2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질문 문항과 연구자의 애초 의도했던 구상, 이 차이로 인해서, 이 질문 문항과 이 구상의 차이로 인해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일반화 과정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도구와 도구의 그 신뢰도와 타당도, 조작적 그 정의에서 그 조작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표를 구성하고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표 구성과 측정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신뢰도의 의미가 뭡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반복 측정이죠. 반복 측정했을 때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매번 같은 결과. 이게 같은 결과 나오면 그게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적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측정 도구가 반복된 측정에서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측정 도구는 뭡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신뢰도가 없는 거죠.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몸무게를 재는데 매번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55kg인데 저울해졌어요. 어떤 때는 65가 나와요. 어떤 때는 45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저울이 어떻습니까? 이 저울의 신뢰도가 낮은 저울이에요. 그죠? 항상 재면 55kg 나오든가 혹은 56kg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건데 뭐 어쩔 때는 65가 나오고 어쩔 때는 45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저울은 신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그 저울을 못 써요.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기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신뢰도는 그 측정하는 방법에 크게 안정성 두 가지. 첫째 안정성, 둘째는 동등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시점 또는 그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측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 이상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더하여서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태도의 지표로 각 학문이 갖는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검사, 재검사법, 반복법, 내적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검사, 재검사법은 뭐냐면 검사, 재검법은 그 두 가지 위에 제시한 두 가지 기준 중에 이 안정성과 동등성 말하는 거예요. 이 안정성과 동등성. 이 중에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사 이거는 뭐냐면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측정을 한 번 이상 측정해 가지고 그 값 간에 그 값 사이에 어느 정도 높은 상관이 있는가를 보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신뢰도. 너무 막 다르면 그 신뢰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체중이 55kg인데 어쨌든 65 나오고 어쨌든 45 나오고 그러면 그 신뢰도가 없는 저울이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재검사는 바로 그런 안정성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법은 뭐냐면 추상성이 높고 이 추상성이 높고 복잡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항을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추상성이 일단 높다면 이 여러 개의 문항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성할 때 전체 문항을 두 개의 세트로 무작위로 나눠요. 전체 세트를 그냥 무작위로 두 개로 나눠요. 나눈 후에 이 두 개의 문항 세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위에서 제시한 동등성 기준에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질문 문항 세트 간에 이 1이라고 하는 것과 2라는 이 세트 간에 상관계수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 문항들의 측정에서 신뢰도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게 나오는 거죠. 상관관계가 낮아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게 이제 반분법이고, 내적 일관성법은 뭐냐면, 내적 일관성은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 상호예요. 이 반분법은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1과 2의 상관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내적 일관성은 문항 간의 상관관계예요. 그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살펴보고, 일단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서 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머리 아플 텐데 좀 쉬었다가 상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오실까요? 커피 한잔 하세요. 이따 봐요.